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물리학과에 재직 중인 안창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창의재단에서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어, 그 영재고 및 과학고에서 R&E 프로그램을 처음 이제 참여한 학생들이 일 텐데 그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잡고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재단 쪽에서 그런 주제의 선택이라든가 혹은 어떤 방식의 연구에 대한 좀 조언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예, 제가 이걸 맡게 됐습니다. 저는 과거 한 수년 동안 R&D 프로그램을 지도해 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심사를 맡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그런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조언들을 그냥 그 짧은 시간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장 좋은 주제란 게 어떤 것인가? 특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리 연구로서의 R&E 프로그램에서 어떤 주제 또 어떤 연구 방식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어, 좀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한 5, 6년 전에 OECD 기구에서 연구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잘된 정의라서 여기다 옮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연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지식의 증진인가? 사실 거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전혀 모르던 새로운 지식의 발견,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고 좋은 형태의 지식의 증진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생들이나 혹은 일반인들에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의 새로운 지식의 발굴이라든가 발견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잘 알려진 지식을 재해석한다든가 아니면 알려진 지식을 또 자기 나름대로 검증을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실험 장치를 만들어 본다든가 또 그것이 아니라면 이미 진행된 연구도 좋습니다. 단 거기에는 좀 더 보탤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미 알려진 지식을 검증한다든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식 증진의 형태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R&D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수준의 연구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창의적이다라는 얘기는 새롭다는 뜻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알려진 지식을 다시 연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창의적인 해석이라든가 혹은 새로운 실험 장치라든가 새로움을 도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체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과학 분야의 연구만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그 연구 주제들이 있죠. 그리고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계적이라고 하면 그 주어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연구되는 체계 내에서의 활동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리학 분야의 R&E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물리학 범주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리학 범주 내가 무슨 뜻이냐? 그거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물리학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름대로는 어떤 체계적인 그 골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골격을 벗어난 그런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물리적 체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이라든가 어떤 의미라든가 혹은 가치를 아, 그 측정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라도 좋지만
그 물리적인 체계적인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한다 뜻입니다. 아마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어떤 뜻인지 이제 좀 구체성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체계적이지 않은 연구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든다면, 제가 심사를 하면서 보면 어떤 연구들은 상당히 어떤 응용성 혹은 어떤 실생활에 필요하기 위해서 어떤 효율성을 강조한 그런 연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연구들은 어떤 너무 수학적인 어떤 정리를 증명한다든가, 혹은 어떤 사과를 쌌는데 사과를 가장 많이 잘 쌓는 방식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수학 분야의 연구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리학적 체계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관심을 갖고 물리학적인 어떤 법칙이라든가 알려진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물리학은 다른 자연과학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리학은 생물학이라든가 혹은 지질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 같은 인접한 자연과학 안에서도 유일하게 이론과 실험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경험 법칙을 얻는 데 만족하지 않고요. 그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혹은 실험적으로부터 얻어진 그 지식을 수학적인 이론 체계로 이해를 해야만 비로소 완벽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반부가 없는 연구는 그 좋은 연구로 갈 수가 없겠죠. 또 반대로 수학과 다르게 단순히 이론적인 어떤 법칙, 또 수학적인 어떤 이해만 가지고는 올바른 자연과학, 그중에서도 물리학의 연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수학적인 어떤 정리라든가 혹은 이론이 자연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봐야지만 우리는 물리학의 올바른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뜻에서 이론과 실험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물리학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 물리학자인데요. 그 대학의 물리학과를 가든 실험을 하시는 그 교수님이 계시고 이론을 하시는 물리 교수님이 계십니다. 두 분들의 연구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이론과 실험을 동시에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론 연구랑 실험 연구자들이 서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가 독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 주제가 선택되면 그 연구 주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그 둘의 연구가 완벽하게 조화를 해야지만 우리는 가장 좋은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 대상을 볼 것 같으면요, 다른 자연과학의 학문에 비해서 그 적용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가장 작은 수립자의 그 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가장 큰 크기인 우주까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물리학의 대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람도 생명 현상도 사실은 이 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리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연구 주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대상도 물리 연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물리학의 어떤 연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결국은 그런 연구 주제가 아니라 연구 수단과 방법이 물리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물리 체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랑 같은 뜻입니다. 물리학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구 수단과 방법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이도 문제입니다.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그 연구를 진행하면 좋은 연구라고 볼 수 있느냐. 어떤 연구를 볼 것 같으면 아주 그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R&D 연구는 이
그 소립자 이론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촉근 이론의 연구를 하겠다고 제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연구가 수준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높은 수학적 이해도와 그 다음에 수학 실력이라든가 혹은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많은 양을 소화한 후에서야만 비로소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연구,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의 R&D 연구에서 이런 수준 높은 연구에 어떤 새로운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 높은 연구 자체를 공부해서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힘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예를 제가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도 이제 같이 진행하게 된다면 실험 안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은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실험 도구들을 직접 준비하는 그런 연구가 더 바람직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R&E에서 제공하는 연구비 액수가 허용하는 수준이 올바른 수준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게 됩니다. 간혹 그 학생들이 인근 대학에 가서 직접 가서 거기서 진행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교수님들의 연구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하는 연구도 R&D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 실험실에서 계속 해왔던 연구 관심사가 아무래도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 주도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야겠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이제 그건 교수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행해서 자기 주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연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너무 예를 들면 대학의 실험실에서 학부 실험실 수준의 실험 수준에서 하는 연구를 R&D 프로그램의 연구로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수준이 너무 낮아서 왜냐하면 이미 다 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그런 연구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까 잠깐 말이 나왔는데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연구라고 하는 것이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연구도 가장 아주 첨단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항상 많기 때문에 연구 주제가 혹은 연구 결과가 중복성을 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선택할 때 선행 연구와 완전히 다른 연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찾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권장하고 싶은 것은 R&D 프로그램에서 과거 선배들이 해왔던 선행 연구를 좀 더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내가 하지 않은 연구를 어떻게 하면 될까를 그 분석해서 찾아보라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연구 주제도 같고 연구 결과도 같고 연구 방법도 같다면 이것은 완전히 중복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연구는 차기재단에서도 중복성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사하시는 여러 교수님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같은 것은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존의 선행 연구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 선행 연구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것을 연구 보고에서 밝히고 강조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R&D 프로그램으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전의 연구를 바탕으로 두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연구 수단과 방법에서 여러분들 나름의 자기 주도성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건 필히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창의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래도 좀 일반론적인 얘기여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힌트를 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두면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더라도 그 관심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좀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 작년에 R&E 연구에 지원했던 그 굉장히 많은 R&E 프로그램들 중에서 한 6분의 교수님들이 그 판단을 하셔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은 몇 개의 선행 몇 개의 우수 모범 연구 사례를 약간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구체성을 띠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연구 분석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3개의 연구 과제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고 싶은 것은 이 연구에서 어떤 학생들이 그 직물이 어떤 이제 물과 같은 곳에 젖었다가 건조되게 되면 그러면 섬유가 뻣뻣해지죠. 또 누구든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뻣뻣함을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 섬유의 뻣뻣함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려한 학생들은 아닙니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 이 학생들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면직물에 대해서 자연 건조시킬 때 어떤 이유로 뻣뻣해지는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이미 선행 연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가 뭐가 할 수 있을까를 찾은 겁니다. 이 학생들은 특별히 그 울 보직이죠. 그것을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연구 패턴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그 건조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연 건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보여주고 있지만 세탁기를 넣고 어떤 방식으로 건조하는지 여러 다른 방식의 건조에 대해서 어떤 연구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연구에서 단순히 뻣뻣함이라고 하는 어떤 질적인 현상에 그치지를 않고요. 이 뻣뻣함이라고 하는 일견 정성적인 어떤 성질을 물리학적으로 잘 정의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직물을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늘릴 때 들어가는 일이 얼마가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연구와 실험 연구를 거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좀 새로운 점이 있었다면 이런 정성적인 내용을 물리학의 정량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시도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어떤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형태의 온도와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건조 방법일 경우에 가장 뻣뻣함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함을 통해서 뻣뻣함이 결국은 분자와 물분자, 그러니까 직물과 그 다음에 물분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힘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그 장점만 요약을 하자면 아까 강조했듯이 정성적인 어떤 특성, 섬유의 뻣뻣함 이런 예를 든다면 이런 것에 대한 물리적인 성질로 그러니까 정량적인 어떤 이해를 도입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선행 연구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선행 연구와 자기들의 연구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새로운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잘 요약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고, 그 다음에 아까 버퍼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그 둘 사이의 인력에 대해서 얻어지는 위치 에너지를 그 실험을 통해서 계산했다는 그런 동력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서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 연구가 물리학의 범주 안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내린 결론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해서 어떤 온도가 되게 되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건조하게 되면 가장 그 뻣뻣해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건조를 하게 되면 가장 유연하게 되느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결론을 내림으로써 예를 들면 어떤 직물을 어떤 방식으로 건조할 때, 이런 세탁기를 디자인한다든가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이 연구는 그 비행기에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비가 온다든가 눈이 녹게 되면 얼음이 얼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얼음이 얼게 되면 비행기 자체의 운항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여기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떤 형태의 얼음이 얼게 되면, 그러면 그 얼음이 쉽게 그 떨어져 나가지 않느냐. 또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형태의 얼음을 어떤 식으로 그 외부에서 그 변화 요인을 가하게 되면 물방울 제거가 얼음 방울의 제거가 쉬워지느냐 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는 이 그 비행기 날개에 이제 얼음이 붙어 있으면, 보통 비행기 날개에 이런 얼음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에 초소수성 어떤 물질을 발라놓는데, 그렇게 되면 그 위에서 얼음이 얼게 됐을 때 어떤 형태의 얼음이 어떤 물리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얼게 되느냐 하는 선행 연구를 성실하게 그 검색을 했습니다. 이 얼음이 어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그 메커니즘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정도의 이런 연구를 그 R&D 프로그램에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연구 결과를 다른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참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크게 두 가지 얼음의 변화에 관한 어떤 변인 요인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비행기의 그 각도의 변화를 하나 줬고요. 또 다른 것은 거기에 가해지는 풍속의 변화를 가했을 때, 그러면 이럴 때 각각 어떻게 그 얼음 방울이 변화가 생기느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 비행기의 각도가 좀 많이 기울어져서 그 여기는 이 격이라고 했는데요. 이 물방울이 표면과 만나는 그 각도의 차이, 앞에 쪽의 각도랑 뒤쪽의 각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여기에 붙어 있는 힘이, 붙어 있으려는 힘이 좀 더 약해져서 좀 더 잘 떨어진다. 또 바람 마찬가지로 바람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세게로 불면 불수록 이런 이격 각도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 얼음의 그 얼음방울을 제거하기가 더 쉽다. 이런 이제 그 현상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실험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맞춰서 그게 내린 결론으로 그 이런 그 얼음이 균일하게 핵생성이 되게 되려면 어떤 표면을 해야 된다든가, 또 경사각도를 어떻게 해야지만 얼음이 잘 떨어진다.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응용 연구이지만, 그것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얻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얼음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상황에서 특히 겨울에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새로운 물리 어떤 현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그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 어떤 논문을 충실히 찾았고 그다음에 그 이런 얼음의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외부 변인을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할지를 아까 바람을 풍속을 한다든가 각도에 변화시킨다든가 이런 그 연구를 이제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결론을 역시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이 자기 연구 목표에 딱 걸맞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든 것은 2차원 비등방 파동 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2차원 비등방 파동 연구는 그 대학 연구실에서도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파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질이 비등방, 그러니까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 그런 그 매질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다른 어떤 파동 방정식이라든가 하는 이론 연구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매질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2차원 비등방 파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실험적인 어떤 셋업이라든가 혹은 이론적인 분석을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생각해낸 방식은 뭐냐면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판을 여러 장 붙이는 겁니다. 근데 유리 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판마다 방향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판들을 붙일 때 각도를 약간씩 다르게 붙이면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각도가 선호되는 그런 비등방적인 그런 매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파동 발생기를 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어떤 특정 각도의 방향으로 어떤 거리만큼 떨어져서 거기에 이제 그 측정기를 갖다 놓으면 그러면 이 매질 안에서 파동이 어떻게 전파돼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론 쪽에서 보면 보통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에서 고르게 등방성을 갖고 있는 3차원 매질이기 때문에 이 일종의 회전 대칭성이 있죠. 그런 경우에 주로 파동 방정식을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연구하는 것처럼 비등방적이게 되면 그것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파동의 방정식의 해도 쉽게 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그 연구 결과를 이론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유리 섬유들을 적층을 해가지고 쌓은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 두 실험적인 연구랑 이론적인 연구가 어떻게 매칭되는지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내린 결론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 이 같은 방향으로 유리섬유가 같은 방향으로 됐을 때에서 파동이 진행되게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유리섬유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판은 잘 전파돼 나가지만 그 유리섬유의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런 매질에서는 잘 진동이 안 된다. 이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론과 실험적으로 확인했다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이 실험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로 90도만큼 처음 쌓는 층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쌓은 층은 동쪽을 가리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쌓게 되면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방향이 선호되는 방향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이 내린 결론은 어느 방향이든 그 방향으로 전파돼 나가면 잘 진행돼 나가지만 북쪽과 동쪽의 가장 중간에 있는 북동쪽 방향으로
그 파단을 전달해 나가게 되면 잘 전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실험적으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랜덤하게 방향을 쌓게 되면 그러면 이건 거의 그 등방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비등방성을 쌓기 때문에 완벽하게 등방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의 비슷한 등방적인 물질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기대한 대로 어느 방향이든 각도에 상관없이 파동이 똑같이 전파돼 간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결론 자체는 상식적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 새로운 어떤 실험 장치랑 그다음에 매질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이론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수준으로서는 대학 수준으로 좋은 연구고 좀 어려운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 심사위원들께서 보건대 우리 영재과학고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수준이라면 연구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셔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론적인 연구랑 실험적인 연구가 충실하게 진행되어서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 연구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충실한 연구 결과, 그 다음에 또 그 연구의 어떤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아까 얼음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자체만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높은 연구 주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까 이 비등방성에도 상당히 이건 연구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수준, 어떤 주제,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론적인 접근과 실험적인 접근이 잘 융화돼서 충실한 연구를 하고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뽑아냈느냐, 이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결론만 내리고 그 짧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구는 먼저 다이버시티, 연구 주제를 다양하게 확장을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어가서 그런 연구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그 물리 연구에서 잘 하지 않던 그런 새로운 주제, 아까 예를 들면 그 섬유의 뻣뻣함과 같은 어떻게 보면 다른 그 분야의 학문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물리적인 대상을 어떤 다른 대상을 물리적인 대상으로 끌고 왔다는 점이 강점인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주제는 확장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충실도입니다. 같은 연구를 하더라도 같은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측정을 하더라도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보지 않았던 새로운 측면을 자꾸만 봐서 같은 연구 셋업에서도 얼마든지 그 깊이를 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했던 이런 정도만 측정하면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는 그 측정이라든가 혹은 연구 셋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난이도는 아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밸런스입니다. 이론적인 이해와 실험적인 이해가 같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든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론이 구체적인 것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결과를 얻으면 그 결과가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에 비해서 좀 두리뭉실하게 어떤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봐도 이 연구에서는 그 결론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내리고 있는지 그거를 잘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런 걸 했는데 결국은 실험이 실패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뭉뚱그려서 애매하게 결론을 내리면 오히려 좋은 그 느낌을 주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구체적이다. 이렇게 내려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연구 주제를 선택을 해서 충실하게만 연구를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긴 소개였는데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